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만 운이 좋냐 말이야. 자, 이제 어제 사실 이제 1차 이제 프레임 구축을 위한 이제 도발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저는 투명하다.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제가 공중파에서 이제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팩트만큼 중요한 게 이 언어거든, 언어. 근데 이제 뭐 팟캐스트를 통한 또 유튜버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좀 거친 욕도 하고 그런 거를 일단 하나의 뭐 일탈 또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왔는데 이거는 정말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 이게 결국 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맥락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맥락은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어. 그래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김어준의 의도를 좀 먼저 전해주자면 저 뭐 또 공영방송에서 교육받은 기자니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이재명이 이렇게 잘 준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특수 등을 잘 올라타서 지금 이런 융성한 국가 부흥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다. 이거를 이런 그 상승 곡선을 탔기 때문에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운을 얻은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한번 방송 짧게만 한번 보시죠. 나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얘 운이 좋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칼 맞은 것도 그랬고 계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사법 리스크도 그랬고 이거 죽어야 정상인데 다 매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운을 다 썼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 말이지. 사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네. 조작 기소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그 워딩도 문제이지만 역사의 잠깐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대통령 하는 것도 그랬고 계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사법 리스크도 그랬고 이거 죽어야 정상인데 다 매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운을 다 썼나 보다 대통령 될 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경제 대운이 왔잖아요. 이 대통령이 다 한 건 아니에요. 운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잡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잖아. 증시를 딱 준비해놨네. 반도체가 터질 때 증시가 그걸 받아갔어요. 이것도 타이밍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시장 정상화 조치를 즉각 미리 집행했기 해놨어, 미리. 때문에 네. 다들 준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옆에서 이분들이 지켜보다가 공치죠. 너무나 이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걸 이제 막 마사지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요게 앵글이 포샷으로 있는 앵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표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보시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사람. 표정 봐. 얘 운이 좋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칼 맞은 것도 그랬고 계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사법 리스크도 그랬고. 근데 이거 죽어야 정상인데 다 매번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운을 다 썼나 보다 대통령 될 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경제 대운이 왔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잡는 게 요즘 자, 경제 대운이라니요. 중동 전쟁 때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게 호황입니까? 전제부터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늘에서 길 가는데 툭 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 운이 좀 겸양으로 좋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본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그 경제가 완전히 바닥 상태에서 곡간 열쇠를 넘겨받았단 말이야. 나라가 내란으로 폭망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정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외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트럼프랑 엄청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파고를 성공적으로 헤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 다른 나라들 지금 고비용 때문에 헐떡이고 있는 와중에 경제 전문가들 아니세요? 저 옆에 두 분. 저기서 저렇게 그분들이 받아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저는 이게 이
김어준 채널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저 두 분은 바로 이어지는 12시 방송에 12시에 만나요라고 해야 되는 진행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는 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채널 주인에게 반기를 대놓고 앞에서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우회해서 말하죠. 아니 근데 뭐 미리 준비한 거는 있잖아요. 이게 김어준 씨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박시동 평론가가 아 이거는 과한 거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엠바고 파기했을 때도 본인이 네. 사과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 하나 외주 하청받고 있는 KBS 출신 뭐 홍모 네. 기자가 아 이거 너무했어 해서 이제 뭐 사과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낸 거. 그러니까 사실 다 그 김어준 채널에 뭐 직원이나 뭐 외주 업체 협력 업체 사람들이 사실상 대속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김어준 씨에게 나영석 PD의 모델을 좀 차용해서 하면 우리 민주진영이 훨씬 더 확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인이 과거부터 딴지 그룹의 총수라고 지정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칭처럼 본인을 과거 시대의 재벌 총수를 계속 포지셔닝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말 얹지 마. 그리고 겸공해서 매일 아침 다루는 주제는 내가 셀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거야.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제가 20대들에게 지금 정치를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가장 겪는 고초가요. 이 코스피 상승과 이 경제의 이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아니 그거 뭐 반도체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사이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코스피 8,800 가는 게 이재명 때문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대놓고 와서 아 이재명 그 운 좋아서 이렇게 잘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편집해서 다 퍼가요. 그러면서 김어준도 인정한 이재명의 운빨 이러면서 이재명이 한 거 없고 윤석열이었어도 코스피 8천 간다고 그래서 한동훈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러잖아. 아 이거 이번에 제가 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데서 많이 나왔어요. 이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보는 거랑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만 운이 좋냐 말이야.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인가요? 어제 방송인가요?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조선일보 기사를 꺼냈잖아요. 그 반도체 빼면 4,100에 불과하다라는 기사를 꺼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기사를 썼느냐라고 조선일보를 욕하고 나서 본인도 운 좋아서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다라고 말을 하면 조선일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보다 더 나쁘지. 그러니까 조선일보라고 하는 타겟까지 가지고 있는 더 강한 그렇죠. 조선일보가 된 거지. 저 발언은 국힘 쪽에서 상대방의 어떤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우리 쪽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할 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굳이 왜 같은 진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깎아내리느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신뢰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뭔가 지금 자신들 위로 들이우는 아문의 존재를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딴지일보 보면 지선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딴지일보, 딴지그룹에 대한 탄압,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연막을 치면서 벌써부터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뭐 옥도전기도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붕대도 감으려고 하는 그런 데일리 밴드도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고발뉴스 유튜브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이메일, 통신, 도감청 다 까졌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서 지내요. 그냥 다 까진다고 우리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두려울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팩트 기반으로만 보도한다면. 근데 항상 저런 식이야. 지금 보면 뭐 지선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올 거래.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대명천지에 이재명 정부가 자기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찍어 누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에도 자기들이 탄압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똑같다라고 지금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음모론을 펴려면 상대가 거악일 때에 먹혀들죠. 그리고 상대가 있을 때. 김어준 씨의 매력 중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마초의 감성이에요. 마초적인 뭐 우리
그리고 마치 헤어스타일과 뭐 어떤 감상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체게바라를 떠올릴 듯한 외모의 가꿈 뭐 이런 것들에 체게바라에 대한 폄훼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런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늘 얘기하지만 중도 보수로의 확장, 외연 확장과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어떤 질책은 니네 왜 청년 정책을 이렇게 안 내서 청년들 다 등 돌리게 만들어. 어차피 앞으로 대한민국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청년들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하는 그 청년들에게서 외면받는다는 거예요. 마초가 그들에게 크게 매력도 어필이 안 될 뿐더러 마초적이지도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이 사람들은 팩트 아니면 증거, 근거 없으면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으니까. 사실 저희 음모론 고발뉴스 똑같은 고민하고 반성하는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세커 우리 정민철 씨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딴지일보 우리 딴지그룹 김어준 씨가 저런 논법이나 프레임 같은 거를 자꾸 제공을 하면 그게 20, 20대 청년들이 어떤 좀 더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이 이재명 쪽 정서 또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들에 전혀 뭐 동의를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애초에 김어준이라고 하면 가짜뉴스 생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차치하여 두고 이번 민주진영에서 특히 겸공이나 이런 데서 평택을 선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진영을 중도보수로 만들거나 실용 통합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한 경기를 일으키는 게 보여요. 특히 확장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부터 계속 해오려고 했던 게 민주당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세상을 또 꿈꿨던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뭐 중도 보수부터 진보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담론에 대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또 집권하고 이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으로 조국 대표한테도 자 뭐 들어오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겸공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선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시 질 수도 있는 민주당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는 장사가 너무 잘 돼. 우리끼리 뭉치면 너무나도 파워가 세. 근데 선거에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기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설득하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조국 사태 때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높은 기준을 입으로 세워놓고 너네들이 오히려 인생으로 그걸 다 부정하고 있었네. 근데 이걸 지금 또 걸리고 있어요. 평택을 토론 때도 아니 주식 거래 안 하시겠다면서요. 근데 배우자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유이동 후보가 말하는 결론은 명확해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셨어야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절대 안 하고 아니 뭐 제가 안 한다고 했으면 배우자도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이 다시 질 수도 있는 내란 세력에 다시 정권이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 민주당을 꿈꾸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렵사리 합리성으로 충만된 말이 통하는 그냥 저잣거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학적인 정치적인 사변까지도 여하튼 프리토킹이 되는 대통령을 통해서 오랜만에 우리가 확장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본산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쌓아놓은 그 합리성의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최대 공장이라고 하는 뉴스 공장에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심을 거죠. 너무 못 읽어요. 네. 몰라요 세상. 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오늘도 제가 불 켜고 들어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 아들 뻘 되는 기자들이에요. 다 우리 동갑들이 많아. 우리 아들이랑. 엄청 의지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불 켜놓고 그리고 제가 이 관절염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요. 타자 치면. 그래도 제가 타자 대신에 이렇게 수기로 브리핑하는 것도 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지켜보는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
이 운이 좋아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운이 좋아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겨우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저런 말이 화가 나기보다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픽픽 코피 흘리면서 정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 국무회의 보셨나 모르겠는데 계속 일을 던집니다.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장관이 저러면 밑에 있는 실국장들은 얼마나 빡세죠. 빡세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그걸 안 보는구나 쟤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잠깐만 짧은 영상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상황인데 장관들 얼굴 보세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 계속 일을 줘요.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장관님에. 예, 필요하면은 뭐 민간의 모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네. 공정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 자체를 지금과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막 손으로 타자쳐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니까. 국가 행정부터 효율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외부에서 하든지 기본적으로 각 부처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빨리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지금 1년 돼 가시잖아요.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년 연초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아려 봤대요. 비서실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 이거 뭐 해서 보고하라고. 그게 몇 건이었냐? 1000건이 넘는다는 거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때가 1월이니까 하루에 3건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6월부터 1월이니까 뭐야? 한 6, 7개월 됐을 때야. 1000건을 지시를 했대. 그리고 그 1000건, 1000번째 지시사항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여태까지 지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가 됐고 안 됐는지 다시 나한테 보고하라가 1000번째 지시사항이었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2000건 이상을 계속 지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계속 지시한 거 확인하고 다시 지시하고 하는 이런 강행군을 보면 운빨 운운하는 저 따위 이야기가 얼마나 진짜 사람 김 빠지게 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저주인지 좀 확인해 봅시다. 대통령 오늘 멘트입니다. 자, 연합뉴스. 이 대통령 남은 4년 8년처럼 일해 더 큰 변화 만들어내겠다. 8년처럼 일하겠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6시간 일하자. 국민일보. 이 대통령 국정 속도 높이면 4년을 8년처럼 마칠 때 성원 받도록 최선. 이런 분한테 운 좋았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가장 새롭게 발견한 정말 친명이 이제 원유대사 강훈식이라는 한국에 안 계세요. 사람이에요. 또 어제 지금 출가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총리를 보내야 되나, 맞아요. 비서실장 보내야 되나 이러다가 비서실장 보냈어요. 근데 강훈식이 사실 막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꾀죄죄하고 워낙 이제 사람이 허구대가 멀쩡하고 뭐 풍채가 좋아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막 꾀죄죄하고 완전히 1년 동안 가장 많이 늙은 사람이 강훈식인데 캐나다 갔어요. 가서 추모에 세월호 추모 의자 가고 바로 활동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든 이거 60조짜리 잠수함 패키지 그 이상 됩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60조지. 해서 이번에는 쭉 또 대동에서 갑니다. 여러 그 또 산업체 대표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김어준 씨 말 맞다나 운이 좋아서 따내는 걸로 알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난번에 원유대사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4개국 그 중동에 석유 구하러 왔을 때도 제가 취재를 했어요. 사전에 내락된 수주 물량이 하나도 없었대요. 빈손으로 간 거야, 강훈식이. 근데 가서 하나하나 다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배럴 이상을 가져온 거야.
운이 무슨 운입니까? 사우디 가가지고 전쟁통에 정부 고위 관료가 온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준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폭격 때문에 막 공항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틀이나 가는 날 오는 날 이틀이나 연기가 됐어요. 귀국도. 자, 캐나다도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독일로 내전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49대 51까지 왔어.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우리 똑같은 종류의 잠수함을 태평양 2개월 동안 그쵸. 가서 보냈잖아. 뭐 캐나다 승조원들 태워갖고. 하와이에서 태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지금 작업하러 간 겁니다. 강원식 원유대에서 강원식이 국민들은 원한대 대한민국 제품을. 근데 아시다시피 캐나다 인구가 한 4천만 되는데 53%가 영국계 프랑스계야. 그러니까 EU의 그 로비, 유럽의 로비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의 한 200 국회의원 200명 정도가 유럽계야 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원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수소차, 뭐 지난번에 현대차도 우리 저 회장도 같이 그쵸. 갔잖아요. 쫙 해가지고 니네 지역구 온타리오부터 시작해서 지역 다 챙기고 지금 그러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 갔다 또 김어준 씨 논리대로라면 운 좋아갖고 또 어떻게 또 잠수함 60조 땄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 가거나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제 사람들 만나러 가는 자리마다 어린 아이들도 대통령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 걱정을 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하도 보도가 되고 예를 들어 고발뉴스에서 팩트체크 하루 일정, 국무회의 일정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는 채널들도 많고 여기가 아마 원천이 될 거예요. 고발뉴스가.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와서 이걸 서사적으로 다 풀어주시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본인들이 모를까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지 않을 안 거라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네. 김어준 그게 좀 씨는 안타깝죠. 네, 다른 자신만의 그림으로 제가 김어준 씨랑 아마 김어준 씨를 세상에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일 겁니다. 제가 공중파에 가장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해서 실었어. 너무나 훌륭한 미디어 개혁가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의 뭐 그때 공중파 기자가 대단한 위세였으니까 제가 뭐 든든한 백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옛날 황우석 사태 때 황금박쥐 뭐 그쪽을 이렇게 두둔을 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설득해도 안 통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있었잖아. 무슨 뭐 또 K값 뭐 이래서 끝나고 나면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안 해.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저널리스트로서는 빵점이다. 우리는 이제 기자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지만 기자는 제일 중요한 게 팩트랑 자신의 신념이랑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팩트가 내 신념을 배신할 때도 있어. 그러면 내 신념과 반하는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반대 입장이 맞으면 반대 입장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그 아무리 저한테 제가 31년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보자에 대한 기본 스탠스는 나는 당신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입니다. 그 제보자를 심지어 고발한 적도 많아요. 이 사람이 틀렸어. 자, 그런데 팩트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 김어준 씨.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과 뭐 향후 전대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장난칠 거면은 그거는 저희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얘기 좀 볼까요? 황교안.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이동 후보하고 마주치더라도 정말 반갑게 인사해요.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기호 3번
처음 봤대잖아. 그런 사람을. 예, 어색해요. 거기와 마주칠 땐 좀 어색한데 나머지 후보들하고는 정말 잘 지내고 선거 운동원들 중에도 왜 진보당 분들이 굉장히 반기고 김용남 후보도 진보당 분들에게 엄청난 응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통합과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황교안 후보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선배님의 배우자잖아요. 그럼 거기다간 예의를 다해야죠. 그거 사진 찍는다고. 뭐라고 하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뭐라 그러더라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지만 속을 열어보면 빨간 속옷을 입고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속옷 타령을 또 하기 시작하는 그 자, 그런 분들한테 아직도 지금 이제 결정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병도 원내대표